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학교를 일주일 동안 왔고 다시 원격 수업이 시작되는 주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수업을 듣는 거고요. 우리 학교에 왔을 때, 등교 계약했을 때 충분히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겁니다. 평가가 바뀐 거, 평가 중에서 시험 범위라든지 일정이라든지 바뀐 것, 그 다음에 평가 전까지 일정 모두 여러분들께 학습지와 함께 설명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잘 모르겠으면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꼼꼼히 숙지를 해서 파악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오늘은 연설 단원으로 들어와야겠죠. 연설이 총 3번의 수업이 진행될 거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오늘이 그 첫 번째 수업이고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이번 원격 수업주 동안에 진행될 거고, 다음 주에 등교를 했을 때 여러분들 수행평가 3분 스피치 하기로 했죠. 그 수행평가 끝나면 또 한번 마지막으로 연설 수업을 마무리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시험 범위를 모두 학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집에서 조금은 편하게 수업을 들을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집중해서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과 학생이 함께 배우는 행복한 국어 시간, 오늘은 3번 연설과 발표에서 발표는 저번에 배웠고 1번 연설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설 우리가 흔히 떠올리면 스티븐 잡스 아니면 오바마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앞에 나와가지고 여러 청중 앞에서 자신의 어떤 의견을 전달하는 모습을 상상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이 화법에서 연설이라는 화법의 유형, 담화 유형은 도대체 어떤 지식을 배우고 어떤 기능을 습득해야 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기대하면서 학습 목표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또는 입으로 말해도 좋습니다. 눈으로 따라오면서 함께 학습 목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설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한 화자의 공신력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2. 적절한 설득 전략을 사용하여 효과적으로 연설할 수 있다. 자, 뭔가 잘 모르겠지만 키워드에 밑줄이 쳐져 있는 것 같습니다. 공신력이라는 게 무엇일까? 설득 전략에는 무엇이 있을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시작할 건데요. 오늘은 여기 공신력 부분을 한번 배워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연설이란 뭘까부터 보겠습니다. 자, 연설은 뭔가 사적으로 우리가 친구들과 대화하는 것이랑은 좀 다르다고 여러분들도 그냥 막연히 생각을 할 겁니다. 맞아요. 연설이라는 것은 굉장히 공식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담화입니다. 공식적인 상황에서 청중에게 자기의 견해를 말로 전달하는 화법의 한 유형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연설은 결국은 내 생각을 청중이 좀 받아들여줬으면 좋겠고 영향을 미쳐서 변화를 이끌어냈으면 좋겠다. 생각이나 행동, 태도 등의 이런 겁니다. 이게 바로 연설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굉장히 청중의 생각, 행동, 태도 등의 영향을 미쳐서 변화를 시키는 목적이 다분한 화법의 유형이 바로 연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의도가 있고 화자의 의도가 많이 담겨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목표가 있죠. 이 사람을 좀 내 의견을 동조시켜야겠다. 내 의견을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라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의도적이면서 목표적인 의사소통이라는 말을 흔히 합니다. 자, 여기까지 연설이 뭔지 대충 봤으면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연설과 발표 이게 지금 중단으로 묶여 있어요. 그래서 어떤 차이점, 공통점에 대해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차이점은 별거 없습니다. 목적에서 조금 차이가 있어요. 연설은 주장이나 의견을 내세워서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청중의 어떤 생각, 행동, 태도에 변화를 이끌어내고 영향을 미치는 게 연설이라면 발표라는 거는 물론 내 의견도 조금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3분 스피치의 마지막에 내 의견을 전달하면서 끝내는 것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흔히 얘기하는 목적이 정보 전달이 굉장히 큰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실이나 정보, 새로운 것들을 청중에게 알리는 것, 전달하는 것, 이해를 시키는 것. 그래서
이것이 바로 발표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연설과 발표의 차이점, 큰 차이점 두 가지 있습니다. 방금 설명했던 거 한 번만 더 볼까요? 연설은 설득의 의도가 굉장히 다분하다 하면 발표는 정보를 전달해서 이 청중들이 정보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크다라는 것 이해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그 밑에 공통점이 좀 여러 가지가 있네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수의 청자. 그렇죠. 우리 대화는 1대1로 하기도 하고 뭐 1대 다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굉장히 소집단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행위라고 본다면 연설이나 발표는 뭔가 장면을 떠올렸을 때 앞에 화자가 나오고 여러 명 앞에서 말을 하는 것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청자, 이런 것은 청중이라고 합니다. 청중을 대상으로 한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1, 2, 3번이. 자, 동그라미 1번. 당연히 내 의견을 잘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내 정보를 잘 전달하려면 청중에게 나 좀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 자, 이게 바로 우리 오늘 배울 공신력과 관련 있습니다. 공신력.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동그라미 2번 청중의 얘들아 적어봅니다. 선생님이 안 적겠습니다. 청중의 특성 적습니다. 특성을 분석한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발표할 때를 떠올려 보세요. 가장 중요한 게 청자 특성 분석이었어요. 그 특성에는 뭐 개인적 관련성도 있었고 지적 수준도 있었고 사전 지식도 있었고 요구도 있었고 이런 거 있었죠. 이런 것들 분석을 잘 해서 이 사람 청중의 특성에 맞게 내용 구성한 다음에 발표나 연설을 해야 한다. 그래야 이 사람들이 더 잘 받아들여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갈게요. 적절한 표현 전략. 뭐 있었죠? 언어적, 준언어적, 비언어적 표현 전략. 잘 구사해야 더 효과적이게 전달을 할 수 있고 이 청중들의 머릿속에 탁탁 박힐 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어렵지 않았죠?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이쪽에 넘어가서 본격적으로 화자의 공신력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활동으로 돌아와서 오타가 났네요, 여러분들. 세 학생이 아니죠. 두 학생입니다. 두 학생의 연설이 설득력 있게 들리는지 파악을 해보자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화자의 공신력을 오늘 먼저 학습하는 걸로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볼게요. 화자의 공신력입니다. 자, 집중하세요. 연설 능력이라는 것은 말하는 사람의 전인격적인 적어볼까요? 됨됨이. 자, 우리 이런 말 합니다. 저 사람은 뭔가 됐어. 됨됨이가 오라, 발라 라는 말 하죠. 됨됨이와 그 내용에 써볼까요? 진실성. 자, 지금 여기 하고 있습니다. 전인격적인 됨됨이와 그 내용의 진실성을 바탕으로 청중에게 감동을 줌과 동시에 어떤 생각, 태도, 행동의 변화를 불러 일으키는 힘이 바로 연설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성공적인 연설을 하기 위해서는 연설자가 청중에게 잘 볼까요? 키워드입니다. 청중에게 공적인 신뢰를 받을 만한 능력인 적어봅니다. 공신력. 자, 공신력의 뜻이 뭡니까? 그렇다면 그렇죠. 공적인 신뢰를 받을 만한 능력. 청중에게 공적인 신뢰를 받을 만한 능력인 공신력을 갖춘 화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집중합니다. 들리나요? 이 소리가. 자, 집중합니다. 공신력이라는 것은 청중에게 신뢰를 받을 만한 능력이기 때문에 똑같은 화자라고 하더라도 똑같은 사람이더라도 청중마다 공신력을 다르게 지각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옛날에 말을 할 때 굉장히 거짓말만 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 화자에 대해서 굉장히 공신력을 낮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는 굉장히 신뢰감도 주고 전문적인 지식을 많이 어필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이 화자가 공신력 있는 화자로 지각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연설자라도 청중마다 공신력을 다르게 지각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 첫 번째, 공신력을 구성하는 요소입니다.
자, 우리는 공신력을 구성하는 요소 5가지에 대해서 3쪽 첫 번째까지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공신력, 이러한 공신력을 신장하는 방안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3쪽 끝까지 이렇게 배울 겁니다. 그렇다면 먼저 공신력을 구성하는 요소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신력 구성하는 요소 5가지 있는데요. 각각 한번 잘 메꿔봅시다. 첫 번째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화자가 지금 오늘 청중 앞에서 말할 화제, 중심 화제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요. 전문성이 있어요. 전문성이 있으면 나 이 사람 좀 신뢰할 수 있겠어. 이 사람 공신력 있는 화자야 라고 평가를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예시 한번 볼게요. 지적 수준이 높으면 내가 전문성을 좀 더 높게 판단한다는 의미고, 학력도 높다면 좀 더 비교적 전문성을 더 높다고 평가할 뿐더러 사회적 지위 같은 거 있죠. 만약에 어떤 법에 대해서 앞에 나와서 화자가 연설을 한다고 쳐요. 그런데 법학과 막 박사까지 딴 교수님이 있어요. 그분이 얘기하는 거랑 일반적으로 지금 법대 갓 진학한 1학년과 비교를 했을 때 이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전문성을 다르게 평가하겠죠. 그 다음에 연령이나 관련 경험 같은 것도 전문성에 해당하는데요. 자, 잘 보세요. 연령 한번 볼게요. 우리는 지금 선생님 말고 여러분들은 연령이 다 똑같죠? 똑같습니다. 연령이 똑같을 때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야 됩니다. 서적을 본다든지 뒤에 봅니다. 공신력이 높은 사람의 의견을 인용하고 출처를 명확히 해서 이렇게 전달한다면 같은 연령이라도 이런 자료 준비를 더 철저히 한 학생들이 전문성을 높게 평가받을 수 있겠죠. 죄송합니다. 목이 좀 잠겨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갈게요. 동그라미 2번입니다. 우리 이런 말 하죠. 저 사람은 되게 성품이 좋아.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도 평판이 좋아 라는 말을 합니다. 자, 이것도 공신력을 구성하는 요소에 포함됩니다. 적어봅니다. 신뢰성입니다. 자, 신뢰성이라는 거는 우리 예시를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선의, 내가 좀 더 선한 의도를 가지고, 그리고 공공성, 내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에요. 내 사적인 의견을 담은 게 아니라 공공적인 의도를 가지고 설득하려고 한다면 저 사람은 좀 이러한 공공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구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러한 주장을 하는구나. 이렇게 나를 설득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신뢰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동그라미 3번 갈게요. 우리 발표를 하거나 연설을 하거나 똑같습니다. 앞에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보통 이거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저기 철수가 들어봤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안다고 제가 생각을 해봐도 될까요? 라고 말을 하죠. 이렇게 대화를 시도하거나 질문하거나 이렇게 계속 청중과의 꾸준한 상호작용을 활발히 한다면 저 사람은 굉장히 사회성이 있구나, 친근감이 있구나, 공신력을 또 높이 평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네 번째 갈게요. 우리가 이 그러니까 대중화법이라고 합니다. 연설 같은 거.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는 대중화법에서 굉장히 침착한 태도도 중요하거든요. 여기는 선생님이 불러주겠습니다. 침착성 씁니다. 자, 침착성도 갖추는 것이 공신력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위기나 돌발 상황이 일어날 수 있어요. 갑자기 저기서 한 청중이 일어나서 막 손을 흔들고 막 몸을 움직여요. 그러면 무슨 일 있으신가요?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이거에 대해서 연설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의견을 들어봐도 될까요? 라고 돌발 상황, 위기 상황에 당황하지 않고 잘 대처하는 침착성 중요하겠죠. 이러한 부분도 공신력을 구성하는 요소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입니다. 3쪽 갈게요. 우리 이거 잘 보세요. 역동적인 어조. 여러분들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는 역동적인 어조 또는 몸짓, 손짓, 신념과 열정 등을 잘 표현하는 것. 적어볼게요. 외향성도
공신력을 구성하는 요소입니다. 얘는 한번 읽어보면 되는데 여기 이 CF는 참고라는 뜻이거든요. 문화적인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문화권에선 좀 활발하고 역동적으로 표현하는 게 좋을 수 있고요. 근데 어떤 문화에서는 좀 차분하고 신중한 태도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는 거 참고로만 알아두면 되고요. 이쪽 잠시만 보자면 공신력 중에서 이 전문성이랑 신뢰성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먼저 밑바탕이 되고 나머지 부분도 차근차근 갖춰 나간다면 굉장히 여러분들은 공신력 있는 화자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공신력은요, 얘들아. 우리 아까 공신력 뜻이 뭐였죠? 연설자가 청중에게 공적인, 사적 아니고 공적인 신뢰를 받을 만한 능력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신력은요, 청자의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게 맞습니다. 청자가 저 사람 공신력 있어 라고 판단을 내리지만 그렇다고 하자 이거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거야 그럼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하면 되나요? 당연히 안 되겠죠. 스스로도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 그 밑에가 바로 공신력 신장 방안 동그라미 1번부터 4번까지입니다. 각각 볼게요. 첫 번째는 아주 중요합니다. 철저한 준비. 여러분들 3분 스피치도 정말 많이 연습을 해야 앞에 나와서 버벅대지 않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준비, 연습. 화법에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첫 번째 철저한 준비, 두 번째 공감대 형성, 세 번째 적절한 표현, 네 번째 무지에 대한 인정인데요. 이 부분들 잘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준비. 자, 준비에는 어떤 것을 준비하는가입니다. 첫 번째, 내용에 대한 자료 준비 충실히 해야겠죠. 필요한 경우 시각자료 전문적으로 준비한다면 우리 공신력을 높이는 요소 중에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준비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얘들아 연습 필요하다는 거 밑에 봅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이 인쇄를 미리 해서 이 학습지 6조까지를 나눠줬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보면 인쇄 상태가 조금 좋지 않아요. 여기 뭐라고 적혀 있는 것이냐? 준비된 말하기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종이에 좀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준비라는 게 도대체 어떤 준비인가? 첫 번째, 가장 당연히 기본이 됩니다. 내용 준비해야겠죠. 그 다음, 얘들아, 우리 이 화법이라는 거, 표현 전략은 모든 화법에 유행해서 가장이 아니라 기초가 되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항상 준비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담화 상황에서 어떠한 준언어를 쓸지 어떠한 비언어를 쓸지 표현 전략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청중의 태도와 적어봅니다. 반응에 대한 준비.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 화법 처음에 하면서 우리 문자 언어랑 비교를 할 때 화법이라는 거, 구두 언어라는 거는 시공간을 공유하기 때문에 어떻게 상황이 바뀌고 청중의 반응이 어떻게 급작스럽게 변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 봅니다. 화살표. 준비된 말하기라 하더라도 연설 역시 청중과 함께 의미를 공유. 얘들아, 의미를 탁구공처럼 탁탁탁 전달하는, 각각 전달하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거 상호 교섭적 성격 했을 때 했습니다. 자, 준비된 말하기라는 것도 연설이 굉장히 준비된 말하기지만 의미를 공유해가고 상황이 바뀔 수 있고 태도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상호 교섭적인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일단 준비한 내용을 기억해서 말하는 것. 가장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베이스가 되어야 하지만 어떤 반응이 올 때마다 역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수정해 나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잘 조절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 한번 개념을 볼까요? 개요서를 작성해라. 우리가 아무리 외워도 조금 까먹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3분 스피치 수행평가를 할 때도 선생님이 말을 했죠. 개요서 정도는 써서 와서 보고 약간 기억이 안 날 때 힐끔힐끔 보면서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자, 개요서라는 게 뭐냐? 연설의 개요, 내용의 골자, 키워드, 목차 이런 것들입니다. 미완성인 대본입니다. 왜 미완성이냐? 자, 여러분들이 흔히 대본을 써와라 이러면
토시 하나 빠지지 않고 안녕하세요. 저는 발표를 맡은 누구누구입니다. 부터 마지막으로 발표를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까지 대본을 줄줄줄 씁니다. 문장을 모두 갖춰서. 그런데 대본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개요서를 작성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미완성적인 대본. 왜냐? 이유를 봅니다. 화살표 잘 보세요. 자, 이 미완성 대본인 개요서를 작성해서 계속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연습할 때마다 표현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의미라도 어떨 때는 아라고 했다가 어떨 때는 어라고 했다가 단어 선택을 달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표현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연습을 하다 보면 이 표현을 더 많이 쓰게 됩니다. 이 단어를 더 많이 쓰게 됩니다. 하나의 골자를 여러 가지로 표현해 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상태에서 실제 연설 상황이 된다면 연습해둔 좀 자주 하는 표현 있죠. 그 표현을 떠올리게 됩니다. 아니면 좀 비슷한 표현을 떠올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상황에서 이 단어를 써야지라고 굳이 인위적으로 기억할 필요도 없고요. 노력할 필요도 없고요. 그 다음에 항상 얘기했습니다. 우리 상호 교섭적인 과정입니다. 청중이랑. 그렇기 때문에 청중의 반응이나 상황의 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한 대본만 써가지고 이게 완성본이야, 이거대로 해야 돼 라고 집착하게 되면 대응을 할 수 없어요. 이거는 미완성이다, 조금 표현을 달리할 수도 있어 라고 유연하게 생각을 하고 알아서 대처를 해서 역동적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그렇다면 공신력 신장 방안 두 번째 갈게요. 공감대 형성 중요하죠. 공감대 형성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뭐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느라 답답하죠? 이런 것들 있죠. 자, 공감대를 형성한다면 화자의 공신력 중에 신뢰성, 아, 저 사람도 저렇구나 믿을만 하고, 그 다음에 사회성, 친근감 차원에서 도움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이거는 모든 화법의 유형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더 얘기 자세하게 안 합니다. 자, 언어적, 준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을 적절하게 구사해야 되는데요. 자, 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 어떤 것이 좋은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언어적 표현, 간결하고 명료한 게 좋습니다. 장황하면 지루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핵심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청중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떤 예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 예가 주제랑 부합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 얘들아, 우리가 이거 항상 얘기합니다. 청자의 이해 수준을 고려한 전문 용어. 전문 용어를 이 사람이 지적 수준이 높다면 뭐 사용해도 되지만, 이 사람이 지적 수준 사전 지식이 좀 낮으면 전문 용어를 쓰기 전에 충분한 배경 설명한다고 우리 발표 시간 청자 특성 분석하면서 했습니다. 이해 수준을 고려한 전문 용어의 적절한 사용, 이 언어적 표현의 어떠한 한 예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니은 볼게요. 비언어적 표현. 자, 각각 눈맞춤이라는 것은 신뢰성, 아, 저 사람 좀 믿을만하다, 신뢰성, 그 다음에 사회성 차원에서 도움이 되고요. 안정된 자세, 이런 것도 비언어적 표현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신뢰성, 그 다음에 아, 저 사람은 뭔가 대중 앞에서 하는데도 뭔가 침착하고 의연한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네 라는 침착성 차원에서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 장소, 우리가 연설을 하는데 막 쪼리 신고 나오고 그러면 조금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자, 장소에 걸맞는 복장과 외모, 전문성, 여기 있잖아 얘들아, 신뢰성도 하나 더 추가해 놓읍시다. 당연히 신뢰성도 우리가 들겠고 전문성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자, 이것은 결국 솔직하고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적극성과 자신감이 드러나는 태도를 보인다는 의미입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마지막입니다. 드디어 마지막이에요. 오늘 좀 길었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시간을 잘 몰라서 모르겠지만, 자, 네 번째 봅니다. 무지, 없을무 알지죠. 내가 잘 모르는 거에 대해 인정해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모두 다 아무리 전문가라고 해도 모두 다 알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중으로부터 뭔가 내가 예상을 한 질문도 있겠지만 예상치 못한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 준비가 안 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자료 조사가 충분치 않았습니다 라고 전달을 하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준비해서 알려드려도 괜찮을까요? 또는 다른 청자 중에 나보다 이거에 대해서 더 잘할 수 있는 청자가 있죠.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서 다른 청자 중에서 아는 사람 있는지 물어서 도움을 요청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부분도 굉장히 솔직한 태도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 화자로서 공신력이 청자의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스스로 노력하라는 것, 이러한 방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요, 공신력과 공신력을 신청하기 위한 방안 두 가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 공신력을 학습했으니까 여기 있는 활동을 마무리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두 번째 학습 목표를 위한 다양한 설득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